예, 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베트남의 손원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세 세미나 두 번째 세션인데요. 수출입 절차, 그리고 수출입 절차와 관련된 AO 제도, 그리고 최근 세무조사 동향,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정 예정되어 있는 규정을 준비했었습니다. 이게 2차 세미나고요. 한 달 전에는 1차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는 EP, 그리고 관세 환급, 재고 확정 신고, 그리고 최근에 개정됐던 외주 인가공 시 그동안 제조 쪽에 환급이 외주 인가공이 있을 경우 안 되는 규정이 이제 변경이 됐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소개했던 게 1차 웨비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세 관련한 내용을 1, 2차로 나눠서 준비했었는데요. 오늘은 2차 내용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수출입 절차에 대해서 우리 박은실 관세사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베트남 수출입 절차에 대한 이해 및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간략하게나마 베트남 수출입 절차의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페이지에서 보시면 베트남 수출입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베트남 관세 관련된 규정은 관세 절차, 대무역 관리, 원산지 관리, 수출입 정책, 대부분 수출입 세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관세 행정 위반에 대한 이제 처벌 규정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세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관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무역 관리 및 원산지 관리에 대한 내용은 대무역관리법과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입 세율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수출입 세법상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관세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사항은 조세관리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 이 하부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지침 등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시행령도 법을 포함해서 시행령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과 시행령, 그리고 개정시행령, 시행규칙과 개정시행규칙, 그 다음에 관련 지침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관세 절차에 대해서도 단순히 관세법에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대무역관리법, 상법, 수출입세법, 조세관리법 등에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어떻게 수출입 절차를 진행을 하시고 관련 수출입 세율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출입 절차상에 있어서 저희가 주요하게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수출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통관 서류하고 관련 증빙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는 특히 신고 모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저희가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고 모드에 대한 이제 지침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신고 모드가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았을 때는 관련 면세나 환급 이런 적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준수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불어서 HS 코드나 관세율 적용, 그다음에 과세 가격, 그다음에 수출입 관리 정책 등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종합적으로 관세 심사에서 이제 점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준수되셨는지를 관세 심사에서 검토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세관 신고 모드는 이제 지침에서 확인이 되시는데요. 매년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간격을 기준으로 신고 모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2021년 5월 18일에 이제 규정된 13575 지침에 의해서 이제 신고 모드가 마련되고 있고요. 해당 신고 모드를 보시면 어떤 유형의 어떤 신고 코드를 신고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면세를 적용받으시거나 유통 목적이시거나 이제 재수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시 수출입을 하실 때 사용하셔야 되는 코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코드를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저희가 관련된 면세나 그다음에 이제 정산보고서 작성 목적상으로 그런 코드들을 관리하실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수출입 신고가 잘못되거나 어떤 단순한 오류가 있었을 때 수정 신고가 좀 용이한 편인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수정 신고가 많이 어렵고 특히 세관 신고 모드에 있어서는 수정 신고가 아예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신고했을 때는 향후 추가적인 설명 등에 의해서 세관에 이제 소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신고 모드로 신고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신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신고 모드에 대한 이제 최근에 발행된 이제 지침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면세나 환급을 받으시려는 경우 재수출 원자재인데 면세나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B13 코드를 사용하여야 되고 이런 면세나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B11 코드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최신 지침이기는 한데요. 이 지침 이전에도 이런 B13 코드나 B11 코드 또는 재수출 환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침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환급이나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B13, 그다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13 코드, B11 코드를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B13 코드를 신고할 때 수출 신고서 상에 기재하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비고란에 최초 수입 신고 번호 및 이제 환급 대상 물품이다라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베트남 이제 수출입 관행상 이러한 이제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지침에서 지시하고 있는 코드나 아니면 내용들을 정확하게 신고하셔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적용 가능한 수출입 관세율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기본 관세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대 관세율이 있고 저희가 MFN 세율로 알고 있는 우대 관세율이 있고요. 그다음으로 FTA 세율로 알고 있는 특별 우대 관세율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대 관세율, 특별 우대 관세율은 이제 저희가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규정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우대 관세율, 특별 우대 관세율로 불리고 있고요. 먼저 저희가 이제 베트남 수출입 관세율 규정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세율은 우대 관세율은 MFN 세율입니다. 그래서 WTO 회원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대부분 적용되는 물품이고요. 그 다음에 내국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우대 관세율을 적용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이번에 마련된 디크리 18호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우대 관세율 외에도 사실은 베트남에 기본 관세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WTO 회원국에서 수입되지 않는 드문 경우에 이제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보통 MFN 관세율의 1.5배이고 아니면 MFN 세율이 0%인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은 5%로 정해집니다. 그다음에 특별 우대 관세율은 이제 FTA 세율로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이제 맺고 있는 FTA 협정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는 이제 협정 세율입니다. 보통 이제 우대 세율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대 세율과 비슷한 수준 또는 간혹은 이제 더 높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대 세율과 FTA 세율을 이제 비교하셔서 실익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FTA 세율이 우대 세율과 비교해서 많이 낮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FTA를 적용하는 게 이제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FTA 협정 세율 적용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FTA 적용 요건, 기본적인 이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의 제출 기한이나 형식 요건이 제대로 이제 갖추고 있는지, 베트남에서는 특히 이제 형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 요건이 형식적으로 CO가 온전하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마련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관세 구역에서 내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EP나 비관세 구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있으신 경우에는 FTA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관련된 CO를 준비하셔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통관 후 과세 대상 물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베트남에서 면세로 이제 수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면세로 수입하고 난 다음에도 HS 코드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어떤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세를 이제 납부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이내에 CO가 제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HS 코드 변경 아니면은 이제 추징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CO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베트남이 체결을 하고 있는 FTA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열해 봤고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보통은 아세안 차원에서의 이제 FTA가 있고요. 그다음 베트남에서 단독으로 맺고 있는 이제 FTA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세안과 이제 맺은 게 있고요. 아세안 차원에서 맺은 게 있고, 그다음 베트남 차원에서 맺고 있는 게 있는데, 관세율이나 이제 어떤 게 더 저희한테 유리한지를 비교하셔서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FTA를 적용하실 때에는 기간 발급 되는 이제 원산 증명서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율 발급을 할 수 있는지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에 발급 기간 내에 발급된 이제 원산지 증명서인지, 그다음에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인지, 그다음에 사후 적용 혹시 수입 신고 당시에 원산지 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적용을 도 가능한데 이런 사후 적용 기간 내에 있는 이제 원산 증명서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HS 코드에 관한 부분인데요. HS 코드는 이제 많은 기업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HS 코드는 이제 수출입 관세율을 기본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면세 비과세 물품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수입 당시에는 이제 면세나 비과세를 적용받고 수입하셨던 물품이더라도 향후에 어떤 과세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다시 본연의 HS 코드를 토대로 이제 관세율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미리 면세나 비과세 물품이더라도 미리 HS 코드를 점검을 하시고 향후에 저희가 이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HS 코드를 기준으로 FTA 협정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이 이제 6단위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HS 코드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에서는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을 HS 코드를 기준으로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신 자동차 부품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HS 코드를 기준으로 어떤 부품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한지,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HS 코드가 잘못 분류가 됐을 때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지 못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잘못 적용받아서 향후에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HS 코드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수출입 통제, 그 다음에 수입 할당을 적용받는 상품 통제에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 덤핑 방지 관세나 상계 관세 보조금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상계 관세의 부과 기준도 다 HS 코드가 되기 때문에 HS 코드를 정확하게 이제 분류를 하시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HS 코드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6단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코드이고요. 나머지 8단위 내지 10단위는 각 국가별로 그 정책에 맞춰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8단위를 기준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10단위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10단위를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HS 코드는 이제 세계 관세기구 WCO에 의해서 이제 마련된 HS 협약에 의해서 6단위가 이제 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통은 챕터 97, 97유까지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는 특이하게 98유가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98유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HS 코드가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은 1유와 97유에서 명시하고 있는 HS 코드 중에서 베트남이 특히 어떤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HS 코드에 대해서 따로 98유에 이제 모아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혹시 저희 물품이 어떤 관세 혜택을 아니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HS 코드인지를 확인하시려면 이 98유를 살펴보시면 어떤 물품에 대해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HS 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능이나 특성, 이미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물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HS 코드를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제 협약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라고 해서 6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6가지 기준이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칙에 의해서 이제 분류가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베트남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HS 코드 및 설명 자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도 활용을 하셔야 되고, 또 베트남 규정상에 마련하고 있는 분류 지침에 관한 시행 규칙 14호 및 65호를 참고하셔서 어떤 물품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명확한 이제 HS 코드 분류가 회사 자체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관세 총국의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이제 의뢰하실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부분은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이제 사전 심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국내 규정 이외에도 국제 규정에 의해서 또 저희가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세계관세기구 WCO의 HS 코드, HS 해설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WCO 분류 의견, 분류 사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모아놓은 요약집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아세안 국가 간의 이제 통일된 관세 규칙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이제 규정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함께 이제 HS 코드를 분류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베트남 관세 당국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침이나 분류 사례 아니면 타 국가의 분류 사례도 함께 고려하셔서 최종적으로 HS 코드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분류 지침 절차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어서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과세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최근 베트남에서 워낙 수입 시에 면세를 적용받거나 이제 비과세로 수입되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과세 가격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적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과세 가격에 대한 이제 심사나 이런 이제 관리를 이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입 물품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우선 6가지가 있고요. 이 6가지의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돼서 과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래 가격부터 차례대로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차순위의 이제 방법에 의해서 이제 과세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출 물품 과세 가격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이렇게 5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저희의 이제 과세 가격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수입물품 과세 가격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될 가격의 가산 금액 또는 공제 금액을 조정하여 산출한 가격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보이스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가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플러스를 법적으로 법정 가산금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가산해야 될 금액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무엇인지를 이제 미리 확인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하신 다음에 그 가격이 거래 가격으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거래 가격이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의 거래 가격이 이제 실제 거래 가격으로 인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제 거래 가격이 이제 과세 가격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거래 가격, 이제 국내 판매 가격, 산정 가격은 이제 원가를 기준으로 이제 과세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제 후순위 과세 가격 결정 방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수출 물품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물품의 과세 가격도 이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입 물품 관리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보통 수입 요건, 수출입 요건으로 이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고, WTO 협약에 의해서 이제 마련된 대무역 관리법과 그 이하 이제 시행령에 의해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식품안전법, 품질관리법, 투자법, 화학물질법, 그다음에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부 부처가 이제 관련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수출입 금지 물품 또는 이제 관리 물품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 금지 물품인지를 이제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만약 수출입이 가능한 물품이시라면 어떤 조건을, 어떤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관리 물품은 이제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전문적인 검사, 특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일정 조건이 부여돼서 수출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요 부처, 산업통상부나 이제 과학기술부, 농업부 이런 이제 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 규정들을 미리 검토하셔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신지를 사전에 확인하신 다음에 수출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요건들은 수출입 통관 당시에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통 목적으로 또 요구하고 있는 이제 요건들도 있기 때문에, 수출입 통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제 관세 심사 시에 그러한 이제 요건들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또 이제 검토 아니면은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미리 숙지하셔서 저희가 뭐 수출입 목적뿐만 아니라 유통 목적으로도 갖추셔야 되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마지막 그 공문 내용은요, 이제 VAT 관련된 이제 내용이긴 한데, 관세 당국에서 VAT 환급과 관련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이렇게 관리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공문이 최근에 이제 나온 부분이고요. 관세 당국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제 위법사항, 기업들의 주요한 이제 위법사항들은 보통 이제 수출입 물품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 이제 VAT 계산서가 오용되거나 이제 조작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출 물품 이제에 대한 이제 사기 거래가 있다. 즉 이제
수출되지 않은 물품이 수출된 것처럼 이제 조작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부가세 환급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이제 관세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실수로라도 이제 이런 이제 관리 미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셔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 당국이 더 보다 철저한 감독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이후부터는 네, 손원식 이사님께서 베트남 AO 제도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베트남 AEO 제도인데요. AEO는 수출입 관리 우수 공인 업체, 사전에 우수하게 수출입 절차를 하고 있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장에서 관련해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예, AO 첫 번째 인증 요건인데요. 첫 번째 요건은 수출입 금액이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어야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액 요건은 이게 5화인데요. 첫 번째는 수출입 금액이 합쳐서 1억 달러를 초과해야 합니다. 수입 플러스 수출 금액이 1억 달러를 초과, 혹은 수출 금액이 4천만 달러를 넘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농업의 경우에는 3천만 달러가 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AO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 및 조세 법규를 잘 준수해야 하고요. 내부 통제 시스템, 적절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무뿐만 아니라 회계적으로도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및 회계 감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결제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세 및 조세와 관련한 전자적 절차, ERP 시스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자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6가지 요건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AO 요건이 있는데 혜택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O 경우 우수공인업체, 수출입관리 우수공인업체에 대한 혜택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3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입 절차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되고요. 수출입 물품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관련한 역시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부가세 관련한 현금 흐름 개선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좀 세분화하면은 첫 번째 수출입 신고 혜택인데요. AO의 경우에는 물건이 항구에 도착했다, 베트남 항구에 도착하면 이커스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그린 채널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AO의 경우엔. 그래서 소요 시간은 물건을 항구에서 가져오는데 릴리즈 되는데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넌 AO, AO가 아닌 경우에는 이커스에 수출입 신고를 하고 나서 관세 위험관리 매니지먼트 절차에 따라서 그린 채널이 되기도 하고 옐로우, 레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된 CD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커스텀 오피스에 방문해서 관세, 수입관세 및 부가세 신고도 하고 같이 납부를 해야 CD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AO가 아닌 경우에는 물건을 항구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1일에서 2일 정도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수출입 신고 절차에 따른 혜택도 크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품 검사 절차인데요. AO 경우에는 특별한 물건의 경우 샘플을 체크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린이기 때문에 안 하지만
특별한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 검사 체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물품 검사 체크에서 우선시됩니다. 우선시되고, 그리고 AO의 경우에는 물건 먼저 회사로 간 다음에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물품 검사에 대한 혜택이 AO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후심사, 소위 말하는 관세 조사가 3년 동안 유예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3년 후에 관세 조사가 이루어지는 아주 큰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관세 혜택이라고 4번째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수입 신고 절차에서 말씀드렸듯이 AO는 CD 신고를 하고 승인을 위해서 세금을 납부를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음 달 10일 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추가 혜택. 이 추가 혜택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거래하는 상대방에 따라서는 이 해당 물품들이 비밀 유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입을 하면서 국경을 통과하면서 뭐 검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보관하면서 그 보관하는 곳이 세큐리티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보, 기술, 중요한 기술이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나가면서. 그런 측면에서 컨피덴셜리티 측면에서도 AO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수출입 거래의 경우에 CD가 한 달치를 묶어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가 한 달치 묶어서 혜택되는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플라이어, 베트남의 AO의 경우 서플라이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서플라이어의 거래에 대해서 자동으로 승인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린라인 뿐만 아니라 옐로우도 가능합니다. 레드는 안 되고요. 레드는 레드 채널로 걸리지는 않고 그린 혹은 옐로우 중에 하나가 서플라이어 거래에서 내국 수출의 경우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같이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O가 베트남에 지금 총 베트남 기업까지 포함해서 한국 기업 포함해서 72개가 있고요. 한국 기업은 지금 1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AO 제도는 국제관세기구에서 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좀 관리를 잘하는 회사를 정부가 뽑고 좀 수출입 절차를 자유롭게 해서 좀 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국가별로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절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넘어갈게요. 이런 AO 시청을 위해서 저희 딜로이트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업종, 중공업이나 전자산업,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에 대한 AO 관련한 컨설팅을 좀 수행하고요. 그리고 최초 신청부터 갱신, 그리고 조사, 대응 등의 업무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접근 방법은 다음 장에서 요약을 했는데요. 이런 AO 혜택을 받기 위해서 AO를 최초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AO 기존에 있는 기업은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딜로이트는 일단 회사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그에 따른 보고서, 권고사항이라든지 리스크 팩터를 정리하고 AO 요건을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같이 개선 사항을 같이 개선하는 이런 과정도 거치게 되고, 관세 조사가 나오면, 최종 심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절차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AO를 신청하기 전에, 이게 베트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초 AO 신청할 때 승인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근데 연장이 최초 승인보다는 더 까다로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관세 조사 목적이든 AO 신청 목적이든 법규 준수 검토는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세 관련해서 그동안 잘하고 있는지 테스트가 기본이고,
회사의 관세 관리 능력이나 그동안 법규 준수 사항이 준수하다고 하면 AO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번에 정리한 거는 AO 관련한 오피셜 레터인데요. 첫 번째 장은 AO 인증과 관련된 건데요. 요 케이스는 AO를 신청했는데 AO 신청이 아니고 요거는 연장이 거절된 케이스입니다. 연장이 거절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O를 유지하고 최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우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적절하지 않아서 거절을 했다. 이런 오피셜 레터가 발행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AO 이거는 최초 신청 케이스였습니다. 최초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법규 쪽에서 그동안에 행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초 승인이 거절된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관련 법규 준수로 인해서 최초 승인이 거절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 AO 관련 혜택에 대한 OL인데요. 첫 번째 AO 인증 혜택이라는 제목의 OL은 델 컴퓨터가 서플라이어와의 거래, 베트남 서플라이어 거래에서 그들이 AO가 아니지만 AO에 대한 혜택을 좀 다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었는데 그 경우는 여기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당사자 중에 하나가 AO가 아닌 경우는 위험관리 기준을 기반으로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국 수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인은 됩니다. 그런데 그린 라인이나 옐로 라인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혜택들은 좀 AO처럼 동일하게 받을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CD, 내국 수출의 경우 AO가 서플라이어하고 거래할 때 수출입 신고를 한 달치를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이미 주어지는 거죠. 서플라이어가 AO가 아니더라도 그 외의 혜택에 대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AO 제출의 CO 제출, AO 기업의 CO 제출과 관련된 건데요. AO건 non AO건 관계없이 CO 우리 FTA를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는 최초 통관 시 관련 내용을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CO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그 관련 내용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가 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AO 기업의 경우에 관련 CO의 참조 번호 및 발급 일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제때 기술만 돼 있다면 수입할 때 그 시점에 기술만 했다면 관세서에서 그 부분은 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AO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혜택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O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제때 기술을 했더라도 FTA 적용이 어려운데 AO의 경우에는 제때 기술만 했고 관련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오피셜 레터가 발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AO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준 회계사님께서 최근 관세 심사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로이트 베트남 김선준 회계사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관세 심상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10월까지 관세 추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월까지 약 99.95%, 목표액이 올해 315조 베트남 동이었는데 그의 99.95%에 해당하는 약 314조 8천억 동이 10월까지 징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약 25% 정도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출입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출 금액이 약 5,370억 USD로서 전년 대비해서 약 20%, 22%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관세 징수액도 이렇게 같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미 10월에 거의 100%에 가까운 징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수가 어느 정도 100%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뭐 올해는 다 이미 마무리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관세 청구국에서는 이 100%를 넘어서서 120, 130%를 한번 달성해 보자 이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에는 추징 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뭐 주요한 내용인 뭐 밸류에이션 부분, HS 코드, 원산지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초과 달성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관세와 관련돼서 관세 청구의 조사는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세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세무조사 구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정문이 발행이 되고, BC의 결정문이 발행이 되고, 이 결정문이 회사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5근무일 이내에 결정문이 공표가 돼서 실질적으로 세관 조사를 실시하게 됐고요. 세관 조사는 기본적으로 10영업일 이내로 실시를 하되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결론에 대한 초안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받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유관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관조사가 완료되고 나서 이 결론을 내기까지 15영업일, 15근무일 이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유관기관 의견 확인, 뭐 45근무일 이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관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뭐 정확히 15근무일 이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무조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임라인이 있지만 실제로 지연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세관 조사를 마치게 되더라도 그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관세 심사를 받게 될 경우 준비해야 될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정보, 회사에 대한 대략적인 일반 정보들입니다. EIC나 IIC, 그리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 처리 방식, 조직도, 그리고 생산 공정, 밖에 입출고 유형 및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은 이제 세관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정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관에 신고된 데이터들, 뭐 저희 확정 보고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뭐 정산 보고서라고 더 많이 쓰죠. 저희가 파이널라이제이션 리포트라고 해서 확정 보고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정산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통관 신고 서류 그리고 액추얼 BOM 같은 이런 세관 신고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계 데이터 저희 감사받은 재무제표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회계 원장 및 장부에 있어서 원자재라든지 제공품, 완제품, 아니면 운송적인 물품 등 이 재고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원장에 대한 그런 내역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고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세관 재고와의 차이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미리 회사가 준비를 해두어서 이 세관 신고 데이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피지컬하게 이 회계적인 것들이 존재하는지 위해서 원자재, 완제품, 입출고 상세 수량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이 반제품, 사실은 이제 반제품을 액추얼 BOM 등을 이용을 해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초 기말 수량 등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세관 코드하고 회계관리 코드, 창고관리 코드가 상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핑을 하실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위한 매핑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 등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라든지 뭐 완제품이 사용 목적이 실제로 수입 신고할 때와 변경이 되었다라든지 뭐 수출용 자재였는데 뭐 내수 재료용으로 변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불량이 발생하였다든지 혹은 뭐 재반출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상세 내역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서도 세관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준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세관신고 데이터와 저희 회사가 관리하고 계시는 회계 데이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이 참고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게 자료가 늘 관리가 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수출입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계 쪽에서 회계 관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각각의 자료를 관리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 소명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시다고 볼 수 있고요. 기타적으로 부분도 이 세 가지에서 그러니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이 세 가지 자료를 같이 매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설명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페이지에서는 관세심사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왼쪽은 우선 기본적인 EP 및 non EP 기업들의 일반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이고, 오른쪽은 이제 AO 심사의 경우에 이제 주로 발생하게 되는 이슈들로 그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FDI 기업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원산지 증명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원산지 증명서는 보통은 한국이나 이런 국가 경우에는 수입 물품, 수입 시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보통 많이 관심을 갖는데, 베트남의 경우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도 세관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인도와 중국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등이 있었을 때 중국 제품이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베트남산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했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출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베트남 정부에서 발행하는 CO에 대한 또 신뢰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출 부품에 대한 CO를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다음으로는 HS 코드 분류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HS 코드는 법인세 인센티브와 좀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베트남에서 법인세 인센티브가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원 산업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6개 산업군이 있고 그 밖에도 하이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인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이 HS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이 특히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HS 코드가 적절하게 적용이 되었는지 이런 분류 부분이 또한 이 관세 심사 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신고와 관련돼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신고를 할 때 실제 수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더 많은 경우에 대한 이런 추가 신고 부분 그리고 내국 수출입에 대한 수출입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내국 수출입의 경우에는 가끔씩 이런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입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관세 심사 시 주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 물품 관리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면세를 해준 그런 원자재라든지 샘플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면세를 받고 들어온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런 면세를 받을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등도 주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BOM 관리가 또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제공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산을 하는 데 있어서 BOM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품 생산 라인이라든지 군별로 상세적인 BOM을 갖추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실무상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갖고 제품 라인별로 갖추기 어렵다라고 하시더라도 최소한은 정산보고서 작성 목적으로는 레컨사일이 될 수 있도록 액츄얼 BOM 관리가 돼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화학 물질이나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 전부 물질 아니면 중고기계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요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적합성 필수 제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 요건을 만족하였는지 부분도 관세 심사의 주 이슈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O의 경우에는 이전에 손원식 회계사님께서 요건이나 혜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AO 같은 경우는 법규 준수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인증을 주거나 나중에 갱신을 할 때도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법규 준수 여부, 그러니까 세 번째죠. 법규 준수 여부 평가, EP 및 넌 EP와의 거래, 기타 내국 수출입 거래라든지 이런 어떤 세무당국에 있어서의 그 규정 준수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회계 기준도 적절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 베트남은 아직 그 바스, 베트남 회계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심사에 있어서도 이 회계 기준은 바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RS가 아닌 바스 기준의 이런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는 뭐 HS 코드 분류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 관리 프로세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 준수나 이 내부적인 관리 프로세스가 AO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인증이나 아니면 이렇게 관세 심사 시에 주로 보게 되고, 미준수, 규정과 달리 준수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AO 같은 경우에는 감사팀의 역량이 점차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가격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별로 이런 어떤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이런 관세 총국에서 더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본인들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팀의 역량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AO 경우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실제 사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4년 동안 세관 신고코드 A40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이 관세 심사 동안 이 챌린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는 회사는 그 거래 가격을 적용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세관에서는 해당된 신고 가격을 부인을 했고요. 수입 신고 건별로 다시 과세 가격을 산출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은실 관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 가격에 대해서는 6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그 가격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과 네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해서 60일 이내에 동일한 제품의 최저 가격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국내 판매 가격을 이용해서 국내 판매 가격에서 수익 비용을 제외해서 수익 시점의 가격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적용을 해서 다시 신고 가격을 재산출해라라는 게 없고요. 그래서 이 결과로서는 실제로 수입관세, 특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총 약 2천억 베트남 동을 추징을 당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 추징이 되었고요. 다만 지금 이 기업이 당시에 AO로 전환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이 추징하는 그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손 회계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AO의 경우에는 이제 2월 10일에 이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AO 취득 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차의 이자라든지 이런 납부 기한을 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고요. AO 취득 전에는 이제 최초 세관 신고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 연체 이자나 납부 기한 등을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AO 취득에 따라서 기한이 2월 10일로 조정이 된 것도 일종의 AO의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AO를 취득하게 되면 이렇게 연체 이자라든지 납부 기한에 대한 기산 시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재고 관리 시 이제 과부족 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기말 재고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확정 신고를 하는 금액을 세관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고요. 자기 자체적으로 기초 수량 전년도에 이제 확정되어 있는 그 기초 수량에다가 수입 원자재, 세관에 신고된 수입 원자재 수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제품 수출 및 환산 원자재 수량, 이것도 세관 기준이죠.
그만큼의 그 재고를 제외를 하고, 그리고 기타 수출 및 반출된 수량도 역시 세관에 신고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관세 기준의 기말 재고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회사는 실제 기말 재고를 계산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회사 시스템상 남아있는 그런 회계 시스템상 남아있는 그런 재고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기말 원자재 수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 완제품을 이제 환산을 한 원자재 수량 그리고 반제품 등을 환산한 수량을 모두 다 합쳐서 실제 기말 재고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관에서 계산한 이 관세 기말 재고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제 기말 재고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실제 기말 재고가 관세 기말 재고를 초과할 수도 있고 혹은 부족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초과분이든 부족분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그 차이가 나는 물량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좀 바뀌어서 부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기말 재고가 관세상 계산한 기말 재고보다 작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부족분인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관세 당국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세금 징수를 하게 됩니다. 뭐 일종의 실제 기말 재고가 관세에 신고된 기말 재고보다 작다라고 하면 면세를 받고 온 원자재를 내국에 국내 시장에 판매했다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세금 징수를 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과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모두 다 이제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세 당국이 사유를 확인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실제 기말재고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신고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적인 성격으로 해서 세금 징수를 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세관 당국에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초과분에 해당하는 원자재가 제조 수출 가공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면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전과 비교하면 초과분의 경우에 이게 수출용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어떤 기업의 페이버를 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의견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세금 평가 및 플러스 재고 차이,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 목적으로 수입된 원자재 및 소모품 재고가 세관 당국에 신고된 수량보다 많을 경우, 이제 플러스인 경우고, 이제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고 차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뭔가 법률 위반이 됐다라든지 미신고됐다라든지 이런 사유 등을 파악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실제 재고가 더 많다. 그런데 이 재고가 적절한 목적, 수출용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관세청국의 올해 7월에 발표된 의견서고 이 내용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관세 목적상의 기말 재고와 그리고 실제 기말 재고를 비교했을 때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의견서 내용입니다. 옆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제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처리인데요. 과연 이 면세를 받고 들어온 이런 어떤 원자재나 물품 혹은 스크랩 같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게 폐기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첫 번째로 아니면 완제품이 생산이 됐는데 이 완제품을 테스트한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했는데 이걸 수출을 할 수 있는 수출 시장이 사라져 버려서 어쩔 수 없이 폐기해야 될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떻게 관세를 처리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제18호 시행령 제1조 6항에 따라서 이러한 원자재, 스크랩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용 완제품, 시장성을 상실한 수출용 제품에 대한 폐기 허가를 받고 실제로 폐기가 됐을 경우에는 수입 관세를 계속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폐기한 후에 이런 폐기한 물품을 재사용해서 국내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세관이 아닌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라든지 환경보호세, 특별소비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을
세무당국에 납부하고 이제 신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관세는 면제해주고 다만 국내 판매할 경우에는 이제 세무당국에는 그런 뭐 부가세 등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지도록 그렇게 했고요.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국내 판매를 위한 사전 폐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폐기가 꼭 필요했다라든지 뭐 테스트하고 나서 뭐 판매할 수 없는 부분, 시장성을 상실한 부분 이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국내 판매를 할 목적으로 마치 폐기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국내 판매를 위한 사전 폐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수입세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치 수출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해서 가져왔다라고 봐서 이 경우에는 이제 수입 관세가 면제가 되지 않고요. 이때 이제 기업이 만약에 폐기해야 되는 완제품 및 반제품을 사용하는 데 사용된 원자재 에 대해서는 신고를 진행하고 그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어쩔 수 없는 폐기의 경우에는 신고할 경우에는 수입관세 면제, 다만 국내 판매의 경우에는 세금 신고, 부가세 등 세금 신고. 반면에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폐기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해주지 않고 수입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2021년 10월에 나온 관세 청구의 의견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신규 관세 정책 및 관련 규정 개정 동향과 관련돼서는 다시 박은실 관세사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신규 관세 정책 및 관련 규정 개정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번 시간 내에 또는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수출입 관세율에 대한 시행령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절차 및 관리 감독에 대한 시행령 085 및 59호 시행령을 개정하는 초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출입 통관 절차 및 수출입 세법에 관한 시행규칙 38호 및 39호를 대체하는 시행규칙 초안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다음 전자상거래 관련된 이제 관리 감독에 관한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싱글 윈도우의 이제 확대 시행을 위한 이제 시행령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출입 관세율에 관한 제57호 시행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보통 매년 이제 수출입 관세율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가격이 급등한 품목, 강철이나 동물 사료 등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수출세율을 인상을 하고 MFN 수입세율을 인하하는 지금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자원의 유출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이제 수출세율이 이제 있었지만 그런 수출세율을 더 인상을 하고 MFN 세율, 수입세율을 인하를 해서 수입은 촉진을 하고 수출은 낮추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 활동과 관련된 이제 금, 석영, 식물 종자 관련해서도 수출세율을 인상을 하고 MFN 수입세율을 인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제 인센티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인센티브 관련된 요건들을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제조기업의 수익 관세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요. 자동차의 부품 관련해서는 자동차 제조기업 및 제조기업에 또 납품을 하는 부품 공급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두 종류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자동차 제조기업의 수익관세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먼저 배기가스 기준에 대해서 이제 개정이 준비 중인데 현재는 레벨 4와 레벨 5 기준까지 이제 허용이 되었는데 이후부터는 레벨 5 더 높은 기준의 이제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 기간에 있어서도 현재는 이제 6개월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셔서 환급 신청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12개월, 즉 1년의 기간이 이제 추가됨으로써 6개월과 12개월 중에 선택하셔서 적용이 가능하시고, 만일 이제 이전에 6개월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 6개월 기간 이내에 어떤 생산량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12개월로 이제 변경을 하셔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생산량에 있어서도 이제 12개월이라는 이제 기간이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12개월 기간에 맞는 생산량 요건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인센티브 제도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2022년 12월 말에 이제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연장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이제 기한이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시행령 08호 및 59호 관련해서는 AEO, 특히 AEO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많이 개정이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AEO 제도의 적용 요건을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WTO의 이제 규정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AEO를 받기 위한 요건을 보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출입 대행 업체에 대해서는 AEO 적용 이제 인증이 현재는 이제 불가한 상황인데 이후에 있는 수출입 대행 업체에 대해서도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련 절차 및 요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이제 AEO 갱신이 이제 3년을 기준으로 이제 갱신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서 AEO를 한번 인증받으시면 이제 5년간 그 혜택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EO가 이제 중단됐을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고 이제 그런 관세 당국의 승인을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AE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중단된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중단되는 거 위에는 추가적인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중단된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보강을 해서 재검토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AEO의 이제 인증 절차나 상호 인정 협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규정을 마련할 예정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인정 협정은 이제 다른 국가의 AEO 기업에 대해서도 상호 AEO의 혜택을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한국과도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이제 AEO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관세 절차 및 수출입 세법에 관한 이제 제39호 및 제38호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이제 시행규칙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EPE 관련된 내용과 그 밖에 이제 공통된 내용을 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EPE와 관련된 이제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제 현재 EPE 기업에 대해서 비과세 물품, 즉 면세를 받고 있는 원자재나 완제품에 대해서만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물품, 원자재 이외에도 사실은 기계 설비나 뭐 도구나 그 밖에 여러 물품에 대해서 EPE가 면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되는 규정에서는 이런 면세 자재뿐만 아니라 EPE가 면세받고 있는 기계 장비 또는 이제 그 밖에 모든 비과세 물품에 대해서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관련 양식도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지만 향후에는 이제 이런 보고서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EP가 난-EP로 전환될 때 이제 절차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P가 난-EP로 물품을 이제 판매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EP가 용도 변경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이제 내수 거래로 난-EP에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 EP와 난-EP 간의 거래를 내구 수출입 거래로 이제 인식해서 수출입 신고를 하신 다음에 난-EP가 이제 관세를 납부하시는 절차로 이제 이행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는
사전에 EP가 이제 이런 물품을 정산을 해서 용도 변경 신고를 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이제 무조건 난 EP가 수입 신고를 진행하면서 관련 관세를 납부하는 절차로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손상 물품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때 관련 보험 증빙 자료나 손상 확인서, 조사 기록서가 제출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EP의 외부 창고에 대해서 EP와 동일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월별로 보고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이제 절차가 마련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주요한 변경 사항으로서 EP와 이제 난-EP에 모두 이제 적용 가능한 이제 규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과세 가격에 관련해서 특수 관계자 거래에 있어서 위험이 이제 높은 경우에는 관세 당국이 과세 가격을 심사한 후에 이제 이전 가격 검토를 세무 당국에 이전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전 가격에 대한 이제 높은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BOM 관련해서는 이제 용어를 조금 이제 새롭게 변경을 한 건데요. 이제 실제 사용 생산 소요량, 그다음에 계획 생산 소요량 이런 이제 용어를 이제 도입을 했지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액추얼 BOM, 그다음에 테크니컬 BOM 그런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AEO 기업에 대해서는 액추얼 BOM 제출이 이제 면제된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AEO 기업에 있어서는 이런 액추얼 BOM을 조금 더 점검하고 준비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셨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구 수출입 절차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에 개정됐던 시행령 18호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제 개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내구 수출자가 내구 수입 신고서를 15일 이내에 세관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세 규정 준수 등급이 높은 회사와 그 파트너에 대해서 세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약간 AEO 기업만 이제 이런 세관 절차에 대해서 간소화 적용이 가능했는데 이후에는 이제 규정 준수 등급이 높은 회사, 하이 컴플라이언스 이제 컴퍼니라고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 준수 등급이 높은 회사와 그 파트너사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세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가공 업체와 제조업체의 시설 변경과 관련된 통보 의무가 기존에는 이런 시설 변경이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제 통보를 했어야 됐는데요. 이후에는 변경일의 다음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이러한 시설 변경에 대해서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변경될 거라고 저희가 이제 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충분히 이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030년까지의 이제 관세 발전 전략에 대한 이제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세관 발전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세관 심사의 근대화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IT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이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 협력,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EO 상호 인정 협약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질문을 받았던 내용과 사실 어제 이제 관세 총국과 VBF 이제 국 간의 이제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팅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받았던 이제 질문 중에서 HS20들의 발표 일정이 언제냐라고 이제 물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지금 뭐 국제적으로 이제 HS 코드가 이제 5년마다 개정이 되는데 2022년에도 지금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도 당연히 이제 HS
2022를 반영을 해서 이제 관세율표를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공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관세 총국에서 답변을 해 주었었고요. 다만 이제 아세안 국가 차원의 HS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관한 논의가 내년 2월경 정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장 변경은 저희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아세안 국가 간의 HS 규정 협약에 대한 이제 논의가 2월에 이제 있고 나서 그 후에 베트남의 관세율에 대한 변경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마 일정에 대해서는 관세 총국에서 다시 한번 지침 등에 의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관세 총국과 VBF 국 간에 이제 어떤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 미팅에서 확인되었던 내용 중에서 좀 유의미한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면 최근에 기말재고 좀 초과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공문이 나왔었는데요. 관세 당국이 그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이제 과세를 하고 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공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두리뭉실한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리고 기업들한테 어떻게 동의를 얻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먼저 관세 총국의 입장은 기업들의 동의는 얻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선 입장을 표명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 초과분에 대한 사유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기업이 명확하게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입증 자료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거다라고 이제 우선 구두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는 비록 공문에서는 이제 세관 당국이 이제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한 경우에만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제 관세 당국 이제 내부적으로는 명확하게 기업이 어떤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BOM상의 오류가 명백하거나 어떤 세관 신고 내용의 명백함을 이제 입증 자료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추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수출 물품 환급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코드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환급 쪽을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수출 물품의 환급에 있어서는 원 상태가 유지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이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런 원 상태를 유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주요 관건인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물품을 원 상태로 아니면 재수출을 한 거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은 확실한데 그 재수출된 물품이 최초 수입된 그 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및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EP 건설자재 관련해서 이제 서브컨트랙터가 수입을 한 경우에 면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공문이 나와서 많은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현재 이제 관세 총국의 입장은 서브컨트랙터가 메인 컨트랙터에게 발행한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가 이제 내국 거래를 입증하는 이제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그 거래를 내국 거래로 봐서 서브컨트랙터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우선은 그런 입장을 좀 강력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제 관련 추징 세액도 이미 산출을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우선 이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관세당국의 입장이 굉장히 확고하였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확실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관련 이슈를 갖고 계신 업체들께서는 관련된 좀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전 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은 불량 원자재나 불량 완제품에 대해서 이제 폐기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공문마다 이제 그런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특히 제조기업 관련된 사전 폐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제조기업의 불량 자재 및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에 면세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만 내수 판매를 위한 사전 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 면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전 폐기에 대한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느 정도까지 이제 폐기가 되어야지, 네, 실질적으로 면세가 인정 가능한 폐기이고, 뭐 어느 범위의 폐기는 면세가 인정 가능하지 않은 폐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듣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이 좀 필요할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많은 관세 이슈들이 이제 논의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공식적인 이제 입장 또는 의견을 받는 대로 다시 한번 딜로이트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답변 드릴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틈틈이 그 채팅창에는 기술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좀 누락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AO, 수출입 관리 우수 공인업체 혜택 관련해서 이게 AO 경우에는 그린라인으로 가는데 이 기업들이 수입 대행하는 기업들을 이제 쓸 텐데, 우리 뭐 포워딩 업체들을 좀 쓰실 텐데, 그 가격을 좀 저희가 조사해 봤거든요. 그린라인일 경우에는 CD당 50만 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근데 옐로우 라인은 100만 동, CD당 100만 동, 레드 라인은 300만 동. 그렇기 때문에 레드라인까지 가면 6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그런 측면에서 AO 경우에는 그런 관리 비용도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요번에 준비한 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 2차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1, 2차 주제별로 저희가 강의 내용,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 2차 내용들 각각 지난번에 놓치신 분들은 1차도 참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